다음은 존경하는 장동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 직무대행과 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공평하게 흘러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권력자에 대해서 가볍게 대하거나 그렇다고 권력자라고 해서 더 무겁게 또 권력자 앞에서 야수로 변하는 건 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수사 과정과 여러 재판 과정에 대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궤를 벗어난 그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라고 논의를 떠나서 상궤를 벗어난 몇 가지 장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이 사건 내란죄를 넘길 때 수사권에 관한 여러 논란도 있고 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갈 때 이미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이라는 우표를 붙였지만 그 실질은 내란죄를 가져간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권인은 직권남용을 빌미로 해서 내란죄를 가져갔지만 저는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는 원칙적인 관할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헌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했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두 가지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만 판단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 판단을 하고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그러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져가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그것은 많은 논란이 되었고 두 번째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는 그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많은 논란을 부른 세 번째 장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유효기간을 하루 남기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찰에 맡겼습니다. 경찰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회수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영장에 대한 재청구를 했는데 재청구임에 불구하고 첫 번째는 일주일이었는데 두 번째는 통상의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훨씬 넘어서 3주간 유효기간을 두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110조 아까 말씀드렸지만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는 이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0조, 111조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금 관련자들이 다 구속 기소되어 있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다 수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진술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체포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지적했지만 야당의 지금 모 최고위원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당사로 숨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해 노력한 적 있습니까? 그냥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혐의자의 진술만이 문제가 된다면 기소하든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군사정장을 방불케 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힘든 여섯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위증교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경호를 받고 있는데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 기소됐는데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장면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아니면 뭐 적부심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인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고 뭔가 상궤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40조에는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에서 증거조사나 일반 절차는 형사소송에 준해서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철회됐느냐 철회되지 않았느냐. 결론은 철회됐든 철회되지 않았든 내란죄의 그 요건 사실과 법리는 그대로 탄핵사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유입니다. 지금 내란죄 형사소송과 탄핵 사유는 동일한 사유입니다. 내란죄라는 말을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 상관없이 구성요건 사실은 동일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정지하거나 진행한다 하더라도 저는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엄격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처장님, 행정처가 윤리위에서 배우자나 이촌인의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하는 사건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라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법관 사무분담 사건 배당 예규입니다. 제14조에서는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재판장은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인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모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인 김희수 변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대법원 재판 예규나 그동안 윤리위에서 결정한 것에 의하면 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재는 대리인 중 한 명의 관계고 그냥 재단 이사장과 소속 근로자 관계에 불과하다고 해서 기각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판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고 대법원의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보면 저는 이 결정은 그것과 배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